네, 안녕하십니까. 에릭입니다. 오늘은 항상 이제 긍정과 부정으로 구루들의 의견을 나누면은 항상 이제 긍정의 끝단에 계신 분이죠. 이제 론 바론의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네, 우선 론 바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은 올해 이제 80세입니다. 거의 뭐 업력이 50년이 넘었죠. 웬만한 사람의 인생보다도 더 긴 시간을 투자를 해왔고 뭐 성공한 투자자인 만큼 뭐 재산이라든지 운용 자산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밑에 이제 월가의 호호 할아버지라고 적어놨는데 이 론바론 이미지를 검색을 하면은 다 웃는 사진밖에 없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와 같이 이제 셀카를 찍으면서 웃고 있는데 이 표정만 보면은 이제 이분의 입에서 경기 침체, 뭐 폭락, 하락장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그런 이제 삶과 그런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고요. 이게 또 론바론 하면 초장기 투자자로 유명하거든요. 이 찰스 슈왑이라고 금융주가 있는데 그런 찰스 슈왑 같은 경우에는 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투자를 해서 거의 뭐 30년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 또 테슬라 역시도 이 평단이 13달러입니다. 2014년에 거의 테슬라가 상장을 했을 때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테슬라를 들고 있고요. 또 이제 일론 머스크의 굉장한 팬입니다. 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테슬라 외에도 이제 스페이스X도 상당히 크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일론 머스크의 기업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둘이 사이도 각별해가지고 이제 일론 머스크의 멘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로 굉장히 좀 사고를 많이 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 영국에 폭동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또 경솔하게 한마디 했다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론바론이 일론 머스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야, 화가 날 때는 트위터를 하지 말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렴, 이렇게 조언을 할 정도로 일론 머스크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상당히 유명한 구루답게 론바론의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이제 뮤추얼 펀드가 미국 내에서 수익률 1위를 계속해서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요즘 뭐 이 조정이 왔다, 뭐 엔캐리 트레이드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지금이야말로 최고의 상승장, 그냥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상승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론바론 하면은 거의 뭐 테슬라의 대장님 정도의 이 위치였는데, 이 최근 그리고 요번을 기준으로 나 이제 테슬라에서 스슬람 페이스X로 이제 개종을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론바론이 또 여러 가지 펀드를 운영하는데 그 중에서 바론 파트너스 펀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 20가지, 그 중에서 이제 펀드의 비중이 80%가 상위 10가지 종목에 몰려 있을 정도로 상당히 집중 투자를 하는 펀드인데, 그 펀드에서 그 정도 집중 투자를 하는 펀드면 이제 론바론이 가장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론바론의 1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들을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론바론이 내 1군 주식들은 이거고 나는 어떻게 이런 1군 주식들을 골랐는지 자기가 주식을 고르는 5가지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선 시황 얘기부터 해야겠죠. 이제 론바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정이란 거를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시황을 얘기하는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이 최근 주주서한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2013년에 이 닥터 두미라고 유명한 아주 이코노미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누리엘 루비니 교수. 이분 하면 이제 부정의 끝판왕으로도 상당히 유명한데, 2013년에 이 둘이 같이 CNBC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를 회상해 보면은 이 당시에 누리엘 루비니가 이때 경제가 뭐 불안 요소가 많고 뭐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폭락할 것이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자기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2013년인데 10년 내로 다우지수가 3만 포인트를 갈 거고 한 20년 내로는 6만 포인트까지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우가 3만을 넘어서 거의 4만에 근접했단 말입니다. 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 예상이 맞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이 시황이라든지 뭐 주식의 미래, 경제의 미래를 얘기할 때 이코노미스트 말은 믿지 않는다. 오히려 포춘 쿠키라고 하죠. 이 포춘 쿠키가 더 믿음직스럽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경제를 좀 장기로 봐라. 장기로 보면은 계속해서 우상향했지 않느냐. 자기가 투자를 뭐 1970년대 초반, 60년대 뭐 그때부터 해왔는데 그때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뭐 이 쿠바 위기도 있었고, 뭐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도 있었고, 뭐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주식이 그 몇십 년 동안 우상향하지 않았느냐. 이거야말로 이제 우리가 시황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 될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반론할 사람이 있죠. 바로 레이 달료입니다. 레이 달료 같은 경우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의 요지가 이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주식이 올랐다고 해서 앞으로도
오를 거라는 보장은 없다. 왜냐하면은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으로 보면은 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역사적으로 항상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영원히 우상향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올랐다고 해서 앞으로도 수십 년 오를 거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그냥 편견일 뿐이다. 왜냐면 인간의 수명이 수백 년은 아니고 우선 수십 년, 해봐야 100년 조금 넘으니까 그 기간에 자기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하는 거지. 역사의 진리는 다르다고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반론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이거에 대해서 론바로는 겨우 수백 년, 수천 년은 봐라라고 스케일을 더 켜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그래프가 서기 1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GDP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이 그래프 보면은 여기 공룡이 나와 있거든요. 우상향, 뭐 역사 이런 거 얘기하려면 공룡 나온 거 일단 가져와라. 나는 거기서부터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가져온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제 서기 1년부터 산업혁명이 1800년대에 발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서기 1년부터 산업혁명이 발생할 때까지 인구는 5배 늘었는데 GDP는 4배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2020년까지 GDP 추이가 어떻게 되냐? 인구는 8배 늘었는데 GDP는 100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서기 1년부터 산업혁명까지 거의 뭐 1800년 넘는 시간 동안 GDP가 4배밖에 성장을 못했는데 왜 산업혁명 이후로 뭐 2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뭐 100배가 성장했느냐? 인구가 그렇게 또 많이 성장한 것도 아닌데 바로 이제 기술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기술 발전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이제 경제 성장 속도도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럼바론이 봤을 때는 이 기술 발전의 속도가 경제 성장을 좌우한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이 가장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가 빠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년마다 보통 이제 삶의 질이 7배씩 증가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게 훨씬 더 빨라질 거다. 왜냐면은 이분이 또 이제 일론 머스크의 굉장한 이 팬답게 일론 머스크 및 다른 혁신가들과 그리고 최근에 이 AI라는 기술 때문에 앞으로 기술 혁신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기 때문에 경제는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거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인류의 전성기, 주식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투자 측면에서 뭐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시대에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롬바론은 이거보다는 빠르게 상승하는 기업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롬바론이 직접 뭐 자기가 예전에 살았던 집이라든지 골프 캐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등심 스테이크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일일이 한번 계산을 해본 겁니다. 물가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올랐나 이걸 한번 보니까 대부분의 물가가 한 4에서 5% 정도 올랐다. 실제로 뭐 경제학적으로도 학술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가 이제 연준의 목표, 연준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목표 물가 2%라고. 근데 실제 세상은 물가가 4에서 5% 속도로 올랐다. 그러니까 최소한 연간 5% 이상은 성장하는 기업을 골라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업을 고르는 기준이 5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장기 성장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성장 기회가 있고 이 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커야 된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아비트라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차익 거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을 하는 거죠. 리스크를 지지 않고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효율성을 이용을 하는 건데 론바로는 자기는 이제 타임 아비트라지를 한다. 시간 차익 거래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근시안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이제 단기만 본다. 요번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올해 주가가 어떻게 될지 이렇게 이제 근시안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보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는 게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차익 거래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장기 투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차익 거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이제 경쟁 우위인데요. 이제 경쟁 우위가 있는 기업이 아니라 만들고 있는 기업을 선호한다. 왜냐면 이제 경쟁 우위가 이미 확보된 기업은 그게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해자를 구축을 해놨으면 그게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본인은 해자를 만든 기업이 아니라 해자를 만들고 있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매력적인 사업 모델입니다. 근데 이 사업 모델이라는 게 이 가격 결정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시장을 독점해서 가격 결정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이 좋아서 나오는 가격 결정력이어야 된다. 그런 기업이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기업을 찾을 때 난 보통 3가지 기준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마진이 개선되고 그 개선되는 마진이 재투자로 이어지는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통 본인이 선호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자본 집약도가 낮다는 거죠. 집약도가 낮은 대신 핵심 자산이 하나 있는 건데, 그럼 뭐 핵심 자산 예를 들어서 뭐 플랫폼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요런 핵심 자산이 하나만 제대로 이제 구축이 되면은 그때부터 더 나가는 자본 비용이 크지가 않고, 이거를 기반으로 이 마진도 확대가 되고 매출도 확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업이 데이터베이스나 플랫폼을 구축해 놓고 이거를 구독제 서비스로 팔았을 때, 이 구독제 서비스로 하면은 얼마든지 가격을 올리기가 쉽다는 거죠. 특히 이제 플랫폼이 굉장히 종속성이 있고 매력이 있다면. 그래서 본인은 이 핵심 자산을 만들고 이거를 통해서 마진을 확 개선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또 이제 미래 성장 동력에 재투자를 하는지 그런 거를 본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EPS보다는 주당 순이익보다는 현금 흐름을 본다. 왜냐면 이제 주당 순이익은 내가 원하는 기업을 찾는 데는 좋은 지표가 아니다. 왜냐면 뭐 실적은 이번 분기 나쁠 3분기 나쁠 수도 있고 뭐 2분기 나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거 요 EPS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기업이 현금 흐름을 꾸준히 계속 창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을 보는 게 본인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는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밸류에이션인데, 뭐 정량적 요소, 정성적 요소 둘 다 고려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매출이 얼마인지, 순이익이 얼마인지, 비용은 얼마나 나가는지, 뭐 부채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정량적 요소도 고려를 하고, 그 외에도 이 기업이 앞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시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경쟁 우위가 얼마나 견고한지, 정성적 요소를 고려를 해서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좀 저평가다 싶으면은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기준인데요.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기준입니다. 롬바론에 따르면은 바로 이 관상을 보는 겁니다. 실제 관상을 보진 않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본다는 건데, 롬바로는 한마디로 이 제품이나 아이디어보다 팀이 먼저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피벗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 팀이 경쟁력이 있으면은 그 기업은 언젠가는 성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롬바론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최근 이제 AI가 인기인데 나도 AI를 한다. 내가 하는 AI는 뭐냐면은 이제 Actual Intelligence다. 이제 실제 지능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은 딱 사람을, 기업가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성공할 만한 사람이다. 얘는 크게 될 놈이야. 라고 판단하는 거는 이 통찰력이 있는 인간밖에 못한다는 거죠. 롬바론은 이거를 굉장히 잘해왔고, 그래서 롬바론이 일론 머스크는 그냥 덮어놓고 지지를 하는 이유도, 일론 머스크는 크게 될 놈이다. 왕이 될 관상이다. 왕이 될 쌍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이제 롬바론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1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들을 골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1군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면은 이 중에서 이걸 하는 4가지 정도의 타입으로 나눠놨거든요. 첫 번째는 이 포트폴리오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파괴적 성장을 하는 종목입니다. 이 disruptive라고 하죠. 파괴적 성장을 하는 종목이 이 포트폴리오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리고 또 조연이 있습니다. 그 조연은 뭐냐면 이제 이 주연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역할인데, 파괴적 성장을 하는 종목은 이제 업사이드도 엄청나게 크지만 또 이제 성장의 변동성이 또 이 다운사이드도 엄청나게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는 애는 엄청 못할 수 있고, 잘하는 애는 또 엄청 잘할 수 있고, 이런 좀 변동성이 있는 반면에 이 조연 친구들은 그냥 뭐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성장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에서의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한 20% 정도 넣었고,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자산 종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이 포트폴리오에서 안전자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경쟁 우위를 확보해서 이미 산업에서 자리를 굳건히 지킨, 그러니까 1위 자리를 지금 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성할 그런 안전자산 같은 성격의 친구들을 또 한 15% 정도 넣었고, 그리고 어쨌든 이 포트폴리오가 성장을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성장주로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데 취약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해지할 수 있는, 금리가 오르면은 이에 따라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금융과 밀접한 주식 종목도 20% 정도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에 수혜를 받는다고 해서 다 넣은 게 아니라 나름 그 중에 금융주들 중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들만 넣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합쳐보면은 이 비율이 100%가 넘을 수 있는데, 이거는 레버리지를 껴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넘었을 수가 있다는 점 언급했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이제 빨간 박스로 표시를 해놓은 게 이제 이 포트폴리오의 주인공, 파괴적 성장을 하는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박스가 이제 조연을 하는 역할이고, 이 초록색 박스가 안전자산 역할을 하는
종목들, 그리고 주황색이 이제 금리 해지의 역할을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파괴적 성장하는 주인공이 두 종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뭐 롬바론 하면은 테슬라죠. 벨리에서 이제 그루탭에 들어가서 롬바론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이렇게 히트맵으로 롬바론의 포트폴리오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테슬라가 가장 큰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근데 요즘 테슬라가 좋지가 않죠. 요 밑에 도표는 테슬라의 매출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나타낸 겁니다만 이 최근 분기 이 추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롬바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테슬라가 다시 반전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왜냐면은 테슬라의 이제 생산 능력과 이제 제품 라인업을 고려하면은 테슬라의 자동차 사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미 기가팩토리를 지어가지고 뭐 물량을 엄청나게 찍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픽업 트럭이나 세미 트럭 같은 것도 라인업에 추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테슬라의 이제 차종들이 상당히 다양해질 거기 때문에 테슬라 자동차가 잘 팔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수직 계열 아니겠습니까? 이제 배터리도 직접 뭐 자동차도 만들고 이제 보험도 하려고 하고 로봇 택시도 하려고 하고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수직 계열화하는 그런 특성과, 그리고 뭐 전기차 하면 테슬라 아니냐, 이미 사람들한테 딱 브랜드가 각인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의 특징 중 하나가 이 마진이 상당히 높다는 거거든요. 차 한 대 팔 때 거의 마진 15%를 남기는데 이게 제 기억에는 다른 자동차 기업들은 이게 한 자릿수일 겁니다. 아마 마진이. 특히 전기차에 국한해서 보면은 마진이 오히려 안 남는 기업들도 있고요. 근데 테슬라는 거의 뭐 두 자릿수 정도 되는 마진을 남기니까 상당히 수익성이 좋고, 그리고 뭐 전기차끼리 비교해도 테슬라의 기술력이 최고라는 거죠. 이 롬바론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차별적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자동차 외에도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하면서 로보택시도 하고 뭐 보험 사업도 하고, 그리고 테슬라가 또 AI 경쟁력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슬라를 그냥 자동차 회사라고 국한해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뭐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나온 논쟁이었죠.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할 때 테슬라를 그냥 자동차 회사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자동차 회사 그 이상의 뭔가 이제 종합 테크 기업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이거에 따라 뭐 테슬라의 업사이드를 얼마나 보냐가 결정되는 것 같은데, 롬바로는 전형적으로 후자죠.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종합 테크 회사다. 근데 이렇게 테슬라를 칭찬을 해놓고 또 테슬라면서 스슬람으로 이제 개종을 한다고 거의 뭐 선언을 했는데, 이 스페이스X가 테슬라보다도 훨씬 더 큰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 하면은 이제 핵심 사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로켓 발사하는 사업이랑 그 다음에 많이들 아시는 이제 이 인터넷 연결 서비스 스타링크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 궤도에 돌고 있는 위성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질량으로 봤을 때 한 90%는 스페이스X가 발사한 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스페이스X가 이 궤도에 있는 위성을 독점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점할 이유는 아무래도 스페이스X의 재발사 로켓 등 이런 것 때문에 발사 비용이 상당히 낮아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낮아질 건데 아마 기존 비용의 10분의 1 이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발사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은 시장 접근성이 커지니까 이제 발사 시장이 또 상당히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롬바로는 스페이스X를 이제 우주의 철도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인프라를 쫙 다 깔아봐서 우주에서 뭔가를 하려면은 스페이스X를 통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미 해자를 구축한 발사 사업을 토대로 이걸 레버리지한 게 바로 이제 스타링크다. 이제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비즈니스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이 바이든 인프라 사업이랑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바이든 인프라 사업 중에 미국에서 이제 인터넷이 연결 안 되는 이제 소외된 곳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이제 랜선을 까는데 뭐 그게 한 가구당 거의 몇 천만 원 예산을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스타링크는 한 몇백 달러만 있으면 이거 바로 꽂으면 그냥 인터넷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존의 인터넷 사업이랑 효율성 면에서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굉장히 매력적인 비즈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성장성을 논하기 이전에 이미 지금 이 자체로 굉장히 훌륭한 비즈니스가 됐다. 스페이스X를 보면은 뭐 연매출이 지금 뭐 120억 달러 정도 되고, 롬바론에 의하면. 그리고 지금 대출 하나도 없이 현금만 한 60억에서 7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장 속도가 한 연에서 한 3에서 40% 정도 되고, 2040년까지 지금보다 4배 정도 더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배 성장이 가능한 이유는 또 이제 스타링크와 이제 발사 사업 외에도 다른 또 엄청난 포텐셜을 지닌 사업들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라는데요.
우선 스타쉴드라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스타링크를 기반으로 해서 우주 방위 및 정찰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사일 방어라든지 정찰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 지구를 뒤덮고 있는 스페이스X의 위성들과 그리고 전 지구를 연결하고 있는 스타링크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요거를 수행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찐 로켓 배송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 이거는 로켓으로 배송을 해준다는 겁니다. 스페이스X 로켓으로 우주 궤도에 올라갔다가 지상에 다시 착륙을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스페이스X 로켓은 착륙 및 재발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기능을 활용을 해서 지구 어디든 32분 내에 배송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무중력 공장 역시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에서 뭔가 이제 공장을 지으면 중력의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우주에 지으면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 이 비용도 줄어들고 지구에서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과 납을 서로 합칠 수 있는데 근데 지구에서는 이제 중력 때문에 비중 차이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근데 우주로 올라가면은 중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구에서는 이 실험실에서 생체 조직을 만들 때도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이 강성이 없는 생체 조직 같은 경우는 여기 밑으로 처지니까 이걸 또 지지대로 받치다 보면 또 지지대에 닿는 부분이 또 성장이 안 되고 요런 물리적 제한들이 있는데, 우주로 나가면 그런 물리적 제한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말이 많은 이제 데이터 센터 역시도 그냥 우주에 지을 수 있다. 우주에 지으면은 바로 그냥 태양광 직광으로 받기 때문에 전력 걱정 없고, 그리고 우주가 거의 절대 용도에 가깝기 때문에 냉각 역시도 굉장히 쉬워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요 두 가지가 이제 주인공이었고요. 그럼 조연은 누구냐? 조연은 이제 코스타 그룹이라는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업과 그리고 IDXX라는 이 반려동물 건강관리를 하는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요. 뭐 이 두 기업을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조연으로 뽑은 이유는 바로 이 현금 흐름 때문입니다. 이 기업의 현금 흐름을 종목조회 화면 들어가서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은 현금 흐름 유형이 성숙 기업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업 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창출하고 투자를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고 차입금도 잘 갖고 있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상당히 우량한 상태인데 이 상태를 지금 계속해서 코스타그룹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IDXX 같은 경우 역시도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조연으로 선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함정이 있는데 이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주가 역시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주가는 상당히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 불가능한 자산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에서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는 그 기업 중에 하나로 이제 베일 리조트라는 기업을 꼽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리조트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베일 스키 리조트가 있는데 이 콜로라도에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거의 뭐 콜로라도에서 스키 타기 좋은 산을 이 등수를 매겼을 때 1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리조트도 거의 무슨 마을 형식처럼 지어놔가지고 거의 스키지 시즌이면 여기서 그냥 살면서 계속해서 뭐 스키를 탈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기업보다 더 좋은 스키장을 만들려면 뭐 산을 새로 만들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산을 새로 만들 수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 이 기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체 불가능한 자산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천혜의 자연 환경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 경쟁 기업들보다 훨씬 더 경쟁 우위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을 대체 불가능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안전자산 역할을 하는 종목으로 골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성장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금융주 역시 넣었는데, 근데 이거를 금융주도 그냥 아무 금융주만 넣은 게 아니라 조금 경쟁력 있는 애들만 넣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찰스 슈왑이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증권사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은행 역할도 하고 있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의 특징이 자본 집약도가 낮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10K를 보시면은 우리가 자본 집약도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볼 때, 그러니까 자본 집약도가 낮으면은 이 장점이 자본에 쓰는 비용이 덜 든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자본 비용이 덜 든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걸 알아보려면 이 기업의 한 10K를 보면 됩니다. 이 IR 자료실 들어가서 찰스 슈왑의 10K를 보면은 찰스 슈왑의 지난 4년간 우리가 캐펙스라고 하죠. 자본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4년 동안 자본 지출이 한 연평균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매출은 거의 한 20% 동기간 때 20%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 비용은 줄어들면서 오히려 매출은 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완전히 자본에서 자유로워진 건 아닌 게 이 기업의 텐큐를 보면은 이제 이 매출이 어디서 나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2분기 실적 기준으로 이 매출의 절반이 순이자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자 수익이 많이 발생을 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떨어질 경우에는 매출에 좀 타격을 줄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뭐 계속해서 자본 의존도를 줄이고는 있는데 아직은 여전히 매출에서 순이자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아직까지 자본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론바론의 얘기와 포트폴리오 구성이었고요. 구루들의 의견을 긍정에서 부정까지 쭉 나열해 봤을 때 어디쯤에 있느냐? 론바론은 거의 뭐 늘 푸른 나무처럼 항상 긍정의 끝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론바론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쉬워 보여요. 그냥 주식 투자해서 좋은 기업 찾는 건 물론 어렵지만 그걸 찾아서 투자를 해서 뭐 10년, 20년, 30년 이런 거 뭐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들고 가는 것처럼 상당히 쉬워 보이는데, 근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런 이 존버력도 일종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게임 이론 중에 죄수의 딜레마라고 있지 않습니까? 두 명의 범죄자를 서로 분리시켜 놓고 이 두 명의 범죄자가 자백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침묵을 하냐에 따라서 서로 형량이 엇갈리게 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범죄자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는 언뜻 생각해 보면은 서로 침묵을 지켜서 1년씩만 살고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침묵을 지키고 상대가 자백을 해버리면은 상대는 징역을 안 살고 나 혼자 몇십 년 살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을 계산해서 내 행동을 정했을 경우에는 이제 협력이 안 된다는 딜레마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게임 이론인데, 근데 이게 한 번만 시행을 하면은 협력이 안 되지만 계속해서 반복 시행을 하게 되면은 협력이 된다는 게 있습니다. 이걸 바로 이제 무한반복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선택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을 때 협력을 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 협력을 하려면은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를 더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지금 당장 내가 리스크를 안고 상대방과 협력을 하면은 더 큰 이익을 미래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협력이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협력이라는 게 미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투자 역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을 조금 희생을 하고, 지금 쓸 돈이나 지금 하고 싶은 걸 조금 희생을 하고 미래의 이 수익률을 위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건데,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책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가 저술한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게 생각해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미래에 부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을 희생하는 게 더 훨씬 쉽고 합리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어차피 지금 가진 것도 없고 희생할 것도 없는데 지금 좀 참으면 미래에 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참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연구해 보니까 달랐다는 거죠. 오히려 이 미래에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가진 게 없을수록 지금 확보 가능한 단기적인 수익을 훨씬 더 선호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보다는 현재를 더 중요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부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 그러니까 투자로 비유하면은 시드머니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단기 수익에 좀 더 집중을 할지 미래 수익을 좀 더 귀중하게 여길지가 상당히 결정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근데 돈이 없으면 자제력을 발휘를 해서 좀 참고 미래 수익을 위해 투자할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또 여기 나온 게 이 자제력이라는 거는 마치 근육과 같다. 우리가 뭔가 참고 힘든 걸 참을수록 이제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사람의 뇌를 지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참고 존버를 하는 거는 내가 지갑이 두둑해야지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 전에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한 영상을 월가 제가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때 댓글들이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이 지금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레버리지로 한방 역전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얘기를 종합해서 보면은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로 한 방을 노리는 게 아니라 차라리 노동소득으로 시드를 더 모으는 게 오히려 투자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